네, 지난 주말에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린이날이 이제 5월 5일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서 10월로 미뤄졌는데요. 5월 봄에 열리는 것도 좋지만 선선한 가을에 행사를 여는 것도 좋았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수가 이제 점차 줄어들면서 여기저기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인 7일부터는 이원면 장찬리에서 주민들이 만든 토우를 볼 수 있는 토우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간 집과 일터에만 있느라 답답했던 마음을 이제는 조금씩 풀어봐도 좋겠습니다. 10월 4일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상상 시작합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10월 4일 옥션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입니다. 네, 저는 이제 권호성이고요. 네, 우리 같이 함께하는 PD님은 네, 진희 박진희. PD님, 네, 진희 PD님입니다. 새삼스럽게 한번 이름을 얘기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네, 진짜 가을이에요,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가을을 이제 맞아서 여행을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동 남부 3군의 영동 소식인데, 영동군도 옥천과 마찬가지로 내륙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다가 없는 지역인데 이 영동군이 이 바다 사면이 바다라고도 할 수 있죠. 섬이니까 신안군입니다. 신안군 비금도에서 이 자매결연을 맺고 그거는 이제 상징 조형물을 설치를 한 소식입니다. 이게 지난달 27일, 9월 27일인데요. 이 신안군 비금도에서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갖고 이 비금도를 영동의 섬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제 영동군은 이 신안군에는 섬이 1004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천사의 섬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섬은 신안군하고 지난해 11월에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명예행정구역으로 부여된 이 비금도에서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증진을 기념하고자 상징 조형물 설치하고 제막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신안은 신안이고 영동은 영동이죠. 근데 이 양 기관이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명예구역, 명예영동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비금도는 섬 전체 이 섬의 형세가 날아가는 새의 형국이래요. 그래서 이제 비금도 날빛자를 써서 비금도 이름을 지어줬고요. 한우넘 해수욕장이랑 선왕산, 이세돌 바둑기념관 등이 소재에 있습니다. 이세돌에 대해서는 아시죠? 네, 우리 저기 알파고하고 네 경기를 해서 몇 번 이겼을까요? 한 번 이겼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갑자기 한- 그러니까. 네, 그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날은 이제 정영철 영동 군수 그리고 이승주 영동 군의 의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찾아서 그 제막식을 같이 했고요. 이 상징 조형물은 지름 5m 원형 판석 형태입니다. 판석의 높이가 3.6m. 커요. 이제 큰 화강석 재질을 사용했고요. 여러 원을 겹쳐 놓은 형태로 제작이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포털에 검색을 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동군하고 이제 비금도의 지도상 모양을 조형물에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이 비금도를 영동의 섬으로 선포하는 기념 문구도 새겨졌다고 합니다. 이 원형을 쓴 이유는 이 영동군하고 신안군 이 두 지역이 서로 이제 원만하게 그 관계를 맺고 같이 어떤 난제를 헤쳐나가자라는 취지로 했다고 하고요. 이날 사실 뭐 이런 상징 조형물을 제막해서는 의미가 없죠.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같이 할 거냐에 대한 것도 논의를 했는데, 뭐 문화, 관광, 교육, 청소년 이 각종 주민들 인적 물적 교류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지역 문화나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홍보하거나 지역 축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거나 그다음에 농수산물 구매를 서로 이제 홍보를 해준다거나 뭐 그다음에 행정 정보나 우수 정책들을 서로 이제 벤치마킹하는 등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인구수가 38,000여 명밖에 안 돼요. 적은 편이죠.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근데 섬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뭐 무인도도 있고 유인도도 있는데 사람들이 좀 제각각에 떨어져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뭐 천일염이라거나 아니면은 김이나 뭐 홍어 같은 그런 수산물 질 좋은 수산물들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까 근데 관계가 좀 어떻게 맺어졌을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시작은 진짜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 이 신안 공무원들이 영동에 있는 레인보우 연수원에서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로 가는데 바다에 계시는 분들은 내륙으로 오나 봅니다. 그래 왔다가 이게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자매 결연까지 맺게 된 거죠. 네, 뭐 어찌됐건 이런 과정들은 영동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신안군 공무원들이 근데 그거를 뭐 자매결연 자체는 뭐 별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같이 뭔가를 공존할 수 있는 지자체가 이런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괜찮은 그런 정책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요. 보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는 넬의 노래입니다. 섬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노래를 중간에 중단을 했다는 점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음 소식이 좀 중요한 소식이라서 시간 확보상 노래를 좀 줄였는데 주제가 이 노군리 평화상 수상 소식입니다. 옥천에서도 청산에서 그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비행기에서 따발총 같은 걸 쏴서 사람 죽이는 뭐 그런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영동은 노군리라는 한 마을 자체가 그냥 거의 뭐 떼죽음을 당할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 노군리 이 평화상 심사위원회가 매년 노군리 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올해가 15회째거든요. 그 이제 일단은 그 노군리 평화상 심사위는 지난 6월 초부터 후보자 선정 공모를 시작해서 추천을 받았고요. 인권 언론 부문, 문학 부문, 특별상 뭐 이렇게 해서 총 4개 부문에 대한 수상자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수상자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인권상 부문에서는 지구촌 동포연대라는 곳이 선정이 됐고요. 언론상 부문에서는 신문보도와 방송보도 2개로 나뉘었는데 신문보도는 이 동아일보의 히어로 콘텐츠 팀의 이세샘 기자 외 3명이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이라는 그 주제의 내용이 수상을 했고 방송 같은 경우는 MBC 인권사회팀 신재훈 기자의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연속 보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학상 부문에서는 장편에서는 우다영 씨라는 이 작가라는 분이 쓴 북해에서가 선정이 됐고 2021년에 나온 그 작품입니다. 그리고 중단편 부문에서는 그 2022년 2월에 강나윤 작가라는 분이 쓴 이제 방금 있었던 일이라는 작품이 문학상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 특별상이라는 건 원래 처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찰스 헨리라는 전 AP 기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노근리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잠깐만요. 지금은 참 그 작고하신지 여분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은 AP에서 일하시진 않죠. 이분이 이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 노군리 평화상은 한국 전쟁 당시 이제 미군에 의해서 다수 이제 그 피난민이 희생된 그런 사건의 교훈을 상기하고 노군리 정신을 확산하고자 2008년에 제정이 됐어요. 이제 노군리 국제평화재단의 주관하에 매년 그 국내외에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 및 언론, 문학 이는 걸쳐서 시상을 해왔는데 올해는 이제 문학상을 중편과 단편 그 다음에 나누고 특별상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일단 찰스 헨리 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상으로 수상받은 찰스 헨리 기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이분은 이제 노건디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보도를 해낸 주역이고요. 노건디 사건이 사실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게 이제 이 AP 통신의 보도예요. 미국의 통신사입니다. AP는. 이 사람은 이제 마샤 멘도사 그리고 최상훈 기자와 함께 2000년도 언론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 탐사보도 부문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재직기가 하는 기간 동안 154회 이상 노건리 사건 관련 보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노건리 사건의 참상을 알리고
세계의 이야기를 해왔던 분이고 그러면서 이 노건희 사건의 진실 규명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뭐 전쟁 중에 희생된 거고 뭐 알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나라 국가에 사는 기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뭐 사람들이 말하는 참 기자가 이제 이런 분들일 텐데 그런 분의 노력으로 저희들이 사실 노은희 사건이 좀 더 이렇게 일찍 세상에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뭐 이후 이제 한국 전쟁과 노건희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 성격의 이제 도서인데 더 브리치 앳 노건희라는 책하고 고스트 플레임이라고 해서 그런 이 노건희 사건을 다루는 그런 책 두 권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이후에도 사실 노건희 사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 연구해 왔고요. 2000년에는 뭐 당시 탐사 보도 당시 삼았던 수많은 문서, 인터뷰 자료, 참전 미군 관련 작전 문서, 그리고 영상 자료 등을 모아가지고 자료집 책자해서 이제 12권, 총 4,4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자료를 정리해서 노건희 국제평화재단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노건희 사건은 1999년 9월 처음 보도하는데 됐었는데 이후에도 그 이 찰스 헨리 이동 기자가 열심히 그 사회에 알렸다는 그런 공적으로 상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건희 평화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 오후 4시부터 영동군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혹시 조금 더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 추가로 이제 상을 받으신 분들 중에 언론상 부문에서 상 받으신 분들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그 신문 부문에서 그 동아일보 히어로 콘텐츠 팀이 생산한 공존 우리가 그들이 되려면이라는 기사는 그 외국인 그 학생들 외국인 학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분들 그러니까 다문화 여성 다문화 가족 분들이죠. 이분들이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실 뭐 이주 여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이주 여성이라 이주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 보도가 나온 게 2022년 1월인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슈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고 사회 양지로 끌어내고 하는데 노력을 하는 그런 보도에 이제 효과를 줬다라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방송 보도 부문에서는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인데 이 사건은 잘 PD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중사 돌아가신 고 이중사 이제 여군이신데 이분이 성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한 그런 과정을 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고발한 보도를 꾸준히 해와서 결국에는 뭔가 은폐나 축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낸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속 보도를 해와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노건희는 가까워요 옥천에서. 그래서 언제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반드시 가볼 것을 추천드리고요. 본 소식은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윤선혜의 노래입니다. 노건희 하늘 듣고요. 과학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정치자분들한테 제가 혼선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 노건희 사건은 보훈 소식이 아니라 영동 소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저를 정리하면서 잘못 정리해서 착오를 드렸는데요. 네, 이번 그 이후 소식은 영동 소식만 2가지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학상상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해양수산 이슈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한 독도 이야기 시간인데요. 네,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최금성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또 네,
잘 보내셨죠? 아예 잘 보냈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낸 걸로 알지만 저희는 옷이 같은 색깔입니다. 네. 네. 한 주 지난 걸로 하시죠. 네. 자, 네, 이번 주에는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역사에 이어서 조금 더 이제 그 독도라는 지역에 대한 그런 어쨌든 해양적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대부분 청취자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는 독도 주변이 무슨 이제 수산물이 굉장히 풍성하다, 그러니까 황금어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독도의 그런 뭘 해야 되죠? 무슨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특성에 대해서 환경적 특성,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위치적 환경 특성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독도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섬으로 그 동도와 서도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랍니다. 아, 섬이 89개나 있는 건가요? 예, 뭐 89개면 많네요. 엄청나죠. 아, 예. 특히 독도 앞바다는 여름철 난류로 인해서 25도 전후에 높은 수온이 유지되고 겨울철에는 10도씨 전후로 낮아져 수온의 차이가 큽니다. 아, 이게 굉장히 큰 편인 건가요? 15도 차이. 크죠. 굉장히 크게 나는 예. 건가요? 아, 그에 따라 사는 생물 자체도 네. 좀 다양하다 다양하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독도는 바다는 차가운 한류와 따뜻한 난류가 만나 적용 수역을 이뤄 생물종이 다양하고 수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봄과 겨울철 독도 섬 주위에선 해저의 찬 바닷물이 상승하여 풍부한 영양분을 수면층으로 공급하는 용승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섬 효과라고 합니다. 섬 효과요. 네. 네. 용승 현상은 바다 밑바닥에 있는 규소, 인, 질소 등이 가득 담긴 영양염료의 해수면 쪽으로 충분히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물이 쭉 올라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다양한 영양분이 있는 물들이 꾸준히 공급이 된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에 따라 영양염료를 먹이 잡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 증식하게 되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동물성 플랑크톤과 다른 작은 생물의 먹이가 되는 연쇄 효과로 풍부한 바다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독도 인근 바다는 기초 생물 생산량이 동해의 다른 곳보다 20에서 30%가 더 높은 곳으로 조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초 생물 생산량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보통 이제 어떤 생각하시면 이가 이제 먹이 사슬이라는 게 기저에 어느 이제 뭐 식물성이라 해서 그걸 먹고 사는 동물성, 그러면 그 동물성을 또 먹고 사는 어류들, 네. 이런 것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네.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다는 얘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네. 기초 생산량이 많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이 많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물고기도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네, 거네요. 네. 독도 인근 바다의 먹잇감이 풍부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독도 수역은 크고 작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처가 되면서 황금어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계절적 특성 때문에 독도 앞바다에서는 날성 물고기와 한류성 물고기가 함께 살기 때문에 계절별로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독도 앞바다 2018년 국가해양 생태계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에는 무척추동물 216종, 네. 산어류 20종, 예. 해조류 68종, 어류 18종 등 약 322종의 해양 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322종이 여기 크지도 않은 지역이잖아요. 어마어마하다 보시면 될 것 어마어마하게 같습니다. 모여 있는 거네요. 네. 특히 해양 생물의 보금자리게 되어주는 감태, 대황 등 해조류가 독도에 살고 있는데요. 독도 앞바다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들어가면은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독도라는 그 작은 섬에 그 섬 이제 물 이제 수면 아래 이렇게 서식하고 있다라는 게 네. 이제 신기한데 여기서 여기 뭐 322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중에서 뭐 좀 대표적으로 해서 좀 꼽아볼 만한 그런 게 있다면요? 네. 우선 이제 유착 나무 돌 산호라고 돼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착 나무 돌 산호. 네. 네네. 말 그대로 네. 돌에 유착해서 네. 나무처럼 생기고 뭐 움직이는 산호네요. 네, 산호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2016년도 독도에서 폭 5m, 높 3m의 국내 최대 규모 유착 나무 돌 산호 군락지가 발견되었고 그 군락지는 다양한 해양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기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2019년 7월에 보호 해양 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야, 폭 5m에 높이 3m면 거의 나무네요. 예, 그렇다고 보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 그대로 네. 나무란 명칭이 들어가는 생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생김새는 단단한 나무 모형과 식물처럼 생겼지만 몸 앞으로나 입 주위에 있는 돌기 모양의 기관인 촉수를 뻗어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이 큰 육착 나무 돌 산호가 예. 한 마리의 동물인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예. 몸과 촉수는 밝은 주황색을 띠며 원통형 굵은 가지는 이웃가지와 서로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네. 육착 나무 돌 산호는 깨끗한 바다의 수심 2에서 100m 바위에 붙어 살며 매우 천천히 성장하기 때문에 한번 훼손되면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유착 나무 돌 산호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이 함께 살고 있으며 해양 생물 다양성을 높여주고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지표로도 활용되어 보존 가치가 높답니다. 네. 이게 저도 유착나무 돌산호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이게 산호 주변에는 근데 그 주변에 해양 생물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하잖아요. 네. 그 왜 그런 건가요? 산호가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랑 은폐하는 그거 들어보셨나요? 네. 숨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어류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숲 같은 역할을 네. 하는 거예요. 숲에 동물들이 사는 것 같은 예, 역할을 하는 거네요. 새들도 살듯이. 그렇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요. 네,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블랙핑크 노래입니다. 셧다운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좋네요. 블랙핑크 노래 저 처음 들어봤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일단 독도의 그 해양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해양 생물 얘기 들으면서 계속 이 생각을 했었어요. 독도하면 독도새우인데 제가 딱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 독도새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 금강산도 식hin경이란 말이 있죠. 울릉도에 도착하고 나서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식당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우리 땅 독도에서 나는 명물 독도새우를 먹는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독도새우라 불리는 것은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니고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 잡히는 독도새우, 닭새우, 꽃새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독도새우가 도화새우라고 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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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도화새는 정식 명칭이지만 닭새우, 가시배새우, 꽃새우, 물론 가시, 붉은 새우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게 정식 명칭 따로 있는 거네요. 네. 예. 도화새우는 머리 부분에 흰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하는데 그 반점이 복숭아 꽃과 같아서 도화새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도화가 그 복숭아 꽃이라는 뜻이군요. 네. 예. 수심 150에서 300m에 살고 있고 크기는 17에서 20cm 정도까지 자라는데
육질이 쫀득하고 단맛이 강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네. 네. 특히 도화새우는 부화 후 4년까지는 수컷이었다가 5년째 암컷이 되며 성 전환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도화새우는 부화하면 다 수컷인 겁니까? 그거까진 제가 예. 확인을 근데 이게 암컷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암컷이 뭐 부화량이 적어서 예. 성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해양 생물들은 그런 생물들이 많더라고요. 네. 성을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네. 하는 들이 많더라고요. 또 해마 들어보셨나요? 예, 해마도 예. 좀 그런 경우가 네, 그렇죠. 네, 해마는 수컷이 예. 임신을 하죠. 네. 네, 그렇죠. 예, 뭐 아까 또 이 닭새우, 꽃새우 그러니까 이제 닭새우는 가시배 새우였고 꽃새우는 물렁가시 붉은 새우라는 게 이제 정식 명칭인데 네. 이 두 새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가시배 새우는 젓갈색의 가루 무늬와 가슴다리 3개에서 4개의 붉은 띠가 있는 특징이 있는데 머리에 닭의 벼슬을 닮은 뿔이 있어 닭새우라고 더 많이 불리죠. 꽃새우라 불리는 물렁가시 붉은 새우는 무늬가 화려한 붉은 몸통과 긴 이마뿔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독도 새우 삼총사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겠네요. 도화새우는 이 그 머리 부분에 흰 반점, 그러니까 복숭아꽃 모양의 흰 반점이 있는 새우고, 네. 또 가시배 새우는 이 젓갈색의 이제 그 가로무늬와 가슴다리에 선되게 붉은 띠가 있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이 닭새우라고 불리는 것처럼 닭벼슬 모양이 그 닮은 뿔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꽃새우는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화려한 붉은 몸통, 그러니까 긴 이마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독도새우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영양실합니다. 독도새우는 회로 맛을 보는 게 더 맛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을부터 겨울 초입이 독도새우철인데 이번 기회에 여행을 통해 독도새우를 맛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벌써 보니까 이제 그 뭐 대하철이라고 해서 이제 횟집에서는 대하구이, 대하찜 이런 게 많이 팔던데 독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이 가격이 꽤 싸지는 않은 걸로 들었는데 네.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거는 같아요. 근데 과장님은 이 세 가지 이 새우 삼총, 독도새우 삼총사 중에 한번 드셔보신 새우가 그 주어진 뭐 여건들이 안 돼서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네. 혹시 이제 울릉도나 네. 아니면 동해 쪽에 갈 기회가 있으면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택배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택배 신청을 하는데 그 해당 어민이 잡으면 보내주고 네. 못 잡으면 그냥 취소가 된답니다.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아이고 말씀 듣다 보니까 입에 침이 고여서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노래는요. PD님 제가 이거 읽을 줄은 모르겠는데 NCT 127, 네, NCT 127의 노래입니다. 질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독도 얘기에 대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독도 등대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또 해양치기 정보원에 계시는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독도 등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독도 등대 역사도 결코 짧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에 이제 소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북일 63번지에 위치한 독도 등대의 정식 명칭은 독도 항로표지 관리소입니다. 독도 항로표지 관리소. 네. 네네네. 이게 항로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그런 내용이 싶으시면 됩니다. 예. 1953년 일본 선박이 독도 수역을 침범하고 일본 관리들이 독도에 상륙하여 조난어부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유권 표시를 하는 일이 발생하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첨벙하기 위하여 그 상징물로 1954년 독도 등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초 점등일은 1954년 8월 10일이며 무인 등대로 운영되다가 1998년 12월 10일
선박의 항해 안전과 독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유인 등들을 전환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동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등대 높이는 약 15m의 등탑과 3층 구매의 건물이 일체화된 형태이고 등면기 기종 KRB 670, 200V가 들어가고 250W의 불을 밝힙니다. 등질은 10초에 한 번 반짝반짝 성광을 터지는 백성광으로 예. 불빛이 돌달거리는 46km입니다. 네. 여기 조금 어려운 용어가 들어가는데 등면기라는 건 그 등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220V, 250W면 굉장히 밝은. 네, 좀 밝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6km 떨어진 곳에서도 예, 불빛을 예. 인식을 할 수 있고 예, 예. 항해제의 안전을 좀 예. 안내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네, 네, 네. 뿐만 아니라 안개, 우천, 야경 항해 시 시야 확보가 불가로 인해 전파 표지인 레이콘을 이용하여 항해할 수 있으며 통달 거리는 약 18km입니다. 이 레이콘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항해하는데 그 레이 전파로 쏴줘서 그 위치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그 엑디스라는 그러니까 보통 LED 이런 화면에 표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형 지물이 있어서 뭐 반사돼서 피드백 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화면상에 뿌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주파수 때뭐 그를 고주파를 쏴줘서 예.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그러면 등대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등대원 인원은 한 6명이고 2계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명이 들어가서 1개월씩 한 15일 단위로 교대하며 100개를 안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 번 들어가면 한 달을 있다가 나오는 한 건가요? 달을 있다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예, 그래서 먹는 거랑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예. 거기 그뭐 여객선이든 그걸 해서 네. 들어간 상태입니다. 야, 이게 진짜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희생하시고 노력하신 덕분에 또 등대 이 독도에 있는 등대가 제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저희 이제 라디오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 학생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 중에서는 이 본인도 이게 한번 등대원이 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약간 낭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등대원은 어떻게 좀 채용을 하나요? 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나라 일터 홈페이지 취업 사이트에서 기술직 공무원 경력 채용을 통해 인력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5에서 15명 정도의 공개 채용하고 있으며 영어는 한 70문제 객관식이며 전기, 정보통신 일반 과목당 3문제를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1차 관문을 통과하고 나중에 이제 최종 면접 시험을 통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는데 경력직 채용이다 보니 전자통신, 건설 분야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근데 이제 기능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취득 후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하나요. 채용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경력자들만 뽑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 네. 보시면 이제 조건들이 이런 아까 기능장, 기사 이거를 취득하려면 우선 경력이 있어야 예. 되고 아니면 뭐 대학교를 졸업을 해도 네, 그런 네, 네. 조건들이 하고 또 기능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득 후에 한 2년 경력이 있으면 이런 네. 걸 보면 경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경력직이라고 해서 음.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그 6분이 근무하시고 네. 3명씩 2개조로 근무하신다 했는데 그럼 네. 이분들은 전부 이 기술직 네, 전문가들이 기술직으로 해서 예. 그 조건에 맞춰서 네.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아까 말하는 네. 그 광파 표지랑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파 표지 관련된 그런 시설물의 관리 상태, 네네. 뭐 정상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 관리하고 네. 또 이제 갑자기 발생한 상황들에 대해서 네. 대응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네요. 축정지 상태. 왜냐하면 거기에 태양광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일부 관리 시설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거기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네요 발전소에서. 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지금 사실 이제 지난주 그리고 또 이번 주에서 이 독도의 역사 또 역사적인 인물 그다음에 지리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뭐 이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독도 등대 역사와 또 등대원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까지 예, 독도와 관련된 웬만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독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 영토의 소중함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또 저도 아직 독도에 가보지 못했는데 꼭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가족이나 뭐 친구와 같이 한번 독도 여행을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월 4일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